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한 가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막 전 세계 부자 하면은 일론 머스크 아니면 뭐 만수르, 빌 게이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가문은 전 세계의 금융과 외교, 전쟁을 쥐락펴락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가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문, 세계를 정복해 자신만의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일명 검은 손의 세력이라고 불리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2005년 한 남자의 폭로를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남자의 주장은 이래요. 전 세계 국가들을 정복해 단 하나의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토미 애청자라면 알고 계실 텐데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음모론, 일루미나티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이 남자는 거기에 나아가서 일루미나티의 진짜 실체, 그러니까 이 주요 세력을 정확히 지목했어요. 그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인데요. 참고로 이르는 유럽 최대, 지구상에서 최대의 금융 재벌 집안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대중에게 앞서 꺼낸 사람은 테드 건더슨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평범한 음모론자는 아니에요. 자, 테드 건더슨. 이 사람은 FBI 전 국장직을 담당했었는데요. 현역 당시 그가 담당했던 사건이 마릴린 먼로 사망 사건, 존 F 케네디 암살 사건 등 꽤나 굵직한 사건들이었죠. 한마디로 그는 오랜 기간 정부 요직을 맡았던 신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어째서 공개적으로 로스차일드 가문을 저격하고 나선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테드 건더슨이 과거에 담당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만 해요. 그는 FBI를 은퇴 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사립탐정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때가 1980년이었어요. 그가 은퇴 후에 처음 담당한 일은 제프리 맥도날드 변호였는데요. 당시로부터 10년 전인 1970년 2월 새벽에 한 가정집에 아내와 두 자녀가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현장에는 유일한 생존자였던 남편인 미 육군 특수부대 대위 제프리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그 또한 칼에 공격을 받긴 했는데 작은 상처들만 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제프리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4명의 침입자가 집으로 들어와서 우릴 막 공격했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은 제프리가 의심되었어요. 왜냐면 숨진 아내의 몸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유독 제프리만 멀쩡히 살아남았으니까요. 제프리는 억울함을 호소했죠. 자신은 분명 침입자들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가 본 범인의 생김새는 백인 남성 2명과 흑인 남성 1명, 그리고 금발의 여성이었다는데요. 그들은 환각제는 멋져! 경찰을 죽이자! 라고 외치면서 가족들에게 달려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문구는 70년대 당시 미국 히피족 일부가 마약에 취해 구호처럼 이렇게 외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프리가 진술한 몽타주를 바탕으로 유력한 용의자 한 명이 지목되기도 했어요. 바로 동네의 마약 전과자였던 여성 헬레나 스토클리였는데 증거 부족으로 그녀의 죄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합니다. 결국 제프리가 이 사건의 용의자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죠. 제프리가 범인이라는 그 근거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제프리의 진술과 현장 증거들이 모순된다는 점, 그리고 집안 곳곳에서 3명의 피해자들 혈액이 모두 다 발견되었지만 유일하게 제프리 것만 없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공격을 덜 받고 아주 작은 상처만 난 점이 지적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 FBI 국장에서 사립탐정이 된 테드 건더슨이 제프리의 의뢰를 받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 제프리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사건에 뛰어드는 거죠. 그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테드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한 차례 용의자로 몰렸던 마약 전과범 헬레나 스토클리. 그녀가 테드의 설득과 추궁 끝에 한 가지 자백을 한 건데, 우리 사탄 숭배 집단이 그를 공격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사탄이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제프리는 군에서 마약 밀매 등을 단속하는 역할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녀가 속해 있던 사탄 숭배 집단은 베트남에서 군인의 시신을 통해 마약을 숨겨 들어오는 일을 해왔던 거죠. 근데 제프리가 낌새를 눈치채버려서 그를 처치하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요, 이게 그냥 마약 중독자들의 헛소리로만 여겨졌었어요. 결국 증언은 증거로서 유효하지 않았고 끝내 제프리는 유죄로 사건이 마무리됐죠. 어쨌든 테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 존재하는 이 사탄 숭배 집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 집단은 곧 일루미나티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는데, 일루미나티가 최초로 탄생한 계기는 중세시대 유럽에선 이 당시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막 억압하던 시기였어요. 이때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비밀 결사대 일루미나티가 최초로 탄생하게 된 거죠. 하지만 곧 교황이 이를 알게 되면서 일루미나티는 신에게 도전하는 사탄 숭배 집단이라면서 탄압당합니다. 하지만 일루미나티는 비밀리에 계속해서 지식층, 권력층을 막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설입니다. 자, 지식층, 권력층 막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테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사탄 숭배 집단도 사실 권력층인 정부와 엮여 있진 않을까? 게다가 테드는 이 사건 외에도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이 맥마틴 유치원 사건을 파헤치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이 막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학대하고 동물 죽이고 막 악마 숭배 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아동 학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죄로 결론이 났던 겁니다. 테드는 이 사건들에는 분명 뒤를 봐주는 이 거대 조직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그는 미국의 대표 음모론자로 떠오르게 되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 배후에는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대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막대한 자금을 무기로 전 세계를 지배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사람들을 성과 마약에 중독시켜요. 그리고 이걸 빌미로 정치인의 약점을 잡아 권력을 쉽게 조종합니다. 이게 테드 건더슨이 2005년에 폭로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 아니 로스차일드가 뭐라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에요? 할 수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1744년 독일에서 태어난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남성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빈민촌에 살던 유대인인데 정말 어렵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어린 나이에 은행 일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마이어 암셀은 금융시장에 눈을 뜨게 돼요. 그는 골동품 가게를 하면서 모은 동전과 물건들을 유명 귀족들에게 나눠주면서 인맥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독일 프로이센의 국왕이었던 빌헬름이 마이어에게 자신의 장부를 맡기게 되거든요. 근데 1806년 독일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국왕 빌헬름은 급히 해외로 도피를 했겠죠? 그리고 이때 마이어는 프랑스에게 자신의 재산은 빼앗겨도 정작 왕의 장부는 목숨을 걸고 막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빌헬름이 크게 감동을 하면서 그를 빌헬름 가문의 재산 관리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스차일드는 점점 힘을 더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5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을 각각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이런 식으로 유럽의 주요 도시들로 보냈어요. 그리고 로스차일드 가문만의 커다란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여기서 로스차일드는 빠른 정보, 그러니까 파리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빠르게 공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때는 지금과 달리 좀 전화기나 이메일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각 지역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들을 서로 직접 전달하면서 빠르게 공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정세에 빠삭해졌고 이를 토대로 부를 쌓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이 가문이 결정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계기가 발생해요. 1815년 6월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영국의 연합군간의 전투가 발발했는데 이 전투 결과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 이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완전히 그냥 경제적으로 폭망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전쟁 결과를 막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라디오도 없고 전투 결과를 누군가가 직접 전해주는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자, 근데 나라별로 로스차일드 아들들이 파견되어 있었다고 했었죠. 당시 영국 런던에는 셋째 아들 네이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가문이 이 정보에 빠르고 빠삭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네이선의 행보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전투가 벌어지던 그날 네이선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런던의 증권거래소 안에서 가만히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투 결과에 따라 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 결정을 하려고요.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달려와 그에게 막 몇 마디를 속삭이는 거예요. 곧이어 네이선은 거래소로 가더니 모두가 지켜보던 와중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국 국채를 몽땅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영국의 패배가 직감이 되는데요. 이 모습을 본 거래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국채를 싹 다 팔았죠. 그렇게 영국 국채는 순식간에 100파운드에서 무려 5파운드까지 폭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대박 반전이 벌어져요. 마지막 순간 갑자기 네이선이 헐값이 된 이 영국 국채를 싹 다 사들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그리고 다음날 들려온 영국군의 승리 소식. 페이크였던 겁니다. 네이선은 영국이 승리한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조장해서 일부러 국채를 마구 팔게 만들었던 거고 자신은 그걸 막판에 싸게 사서 시세 차익을 노린 거였죠. 근데요, 이걸로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됩니다. 오죽하면 이들이 영국을 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현대에 들어서도 많은 은행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도이치뱅크, 영국의 HSBC, 캐나다 뱅크 오브 노바스코사를 직접 소유하고 있어요. 또한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와인 사업도 이끌고 있고요. 그래요. 그렇게 부자인 건 알겠어요. 근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여전히 숱한 비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가문의 재산이 5경 원. 그러니까 5만조 원이라는 추정인데요. 와, 정말 감도 안 오는데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약 640조 원인데 로스차일드 재산이면은 이게 한국 정부가 무려 8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요,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막대한 돈을 벌고 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 철저한 비밀주의를 지키는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이 대표적인 예로 가문의 주요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근친혼을 권장한다는데요. 저는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한데 실제로 이 집안에서 이루어진 결혼의 절반 이상이 사촌끼리 이루어진 근친혼입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외부인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족의 승계를 최우선으로 하죠.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엄청난 재산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만 널리 알려져 있을 뿐 나머지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호기심, 의혹, 음모론까지 상당해요. 그중 하나가 앞서 테드 건더슨이 주장하는 그들에 의해 세상이 움직인다는 음모론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금융 지배에 나아가서 일루미나티 수장이라는 설은 이미 공공연합니다. 일루미나티 자체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 결사단체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언급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한 거죠.
마지막으로 최근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심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로스차일드 가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스라엘 건국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800 후반년대부터 팔레스타인 땅을 조금씩 사들여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고 해요.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 영토의 80%가량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로스차일드라 짓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곳곳에 로스차일드 거리라고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의 전쟁 또한 로스차일드 가문을 빼놓고 생각하기란 어렵습니다. FBI 전 국정의 폭로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재산 등 로스차일드 가문에 관한 의혹은 난무합니다. 베일에 쌓인 로스차일드 가문은 정말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위기, 전쟁, 외교 문제까지 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배후일까요? 아니면 그저 부자의 세계를 동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하는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음모론일 뿐일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필리핀의 한 교도소. 이곳에는 죄수 주제에 화려하고도 여유로운 삶을 즐기던 한 일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혐의로 여길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현금이 두둑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교도관들에게 돈을 찔러줬고 마약이나 담배는 물론 노트북에 휴대폰 사용까지 가능했죠. 심지어 그는 월 100만 원을 내고는 자기가 수감될 방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VIP 죄수를 위한 가장 좋은 방이겠죠. 그는 여기서 일명 루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 유명한 만화 영화 원피스의 주인공 이름인데요. 그는 범죄자 주제에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이 자신에게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말해요. 심지어 감옥 안팎에는 그의 충성스러운 일당들도 수족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추악한 범죄자일까요? 베일에 쌓인 루피의 정체가 밝혀진 건 아주 최근이었습니다. 그것도 필리핀이 아닌 일본에서 벌어진 한 살인사건 때문이었죠. 오늘의 사건은 그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이 하나둘씩 추적해가는 과정으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 유사한 범죄가 발생될까 우려되지만 어쩌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3년 1월 19일 도쿄 고마에시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고령의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집에 살고 있던 90세 여성 오시오 씨. 그는 지하 1층에 쓰러져 있었는데 양손은 끈으로 결박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 듯 전신에는 타박상이 남아 있었고요. 피해자 오시오 씨는 생전 남편과 함께 초밥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 2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하필 이 사건 당일 가족 모두가 외출 중이었고 오시오 씨만이 집에 남아 있었다고 해요. 사건 현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그리고 옥상으로 이루어진 고급 주택이었고 주차장에 외제차가 4대나 세워져 있을 만큼 동네에서도 꽤나 소문난 부잣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문 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보안에는 취약했죠. 발견 당시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집안 곳곳은 누군가가 뒤진 듯 엉망이었습니다. 현장을 본 일본 경찰은 단번에 이 금품을 노린 강도 소행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보통 본격적인 수사 전에는 경찰이 이렇게 100% 확신하는 일은 드물 정도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피해자 오시오 씨를 최초 발견한 사람은 가족이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사실 2023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도쿄 인근에서 무려 7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엔 모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범인들이 3인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 명은 도주를 위한 운전자 역할을, 또 한 명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역할을, 마지막 한 명은 금품을 훔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로 고령자가 사는 고급 주택이나 명품을 취급하는 상점을 타깃으로 노렸습니다. 그러던 지난 1월 12일, 지바현에 위치한 중고 명품 매장 가게에서 역시나 3인조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CTV에는 두꺼운 파카 차림의 남성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동시에 가게 앞에 주차된 차에는 운전수 남자 1명도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무작정 들어간 2인조는 점원을 위협해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3일, 경찰은 해당 사건에서 운전수를 맡았던 23살의 남성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A씨는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데요. 그날 처음 만난 사이라며 서로 이름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럼 어떻게 만났냐고 묻자 SNS에서 범행을 모의했고 이후 범죄를 저질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후 경찰은 며칠에 거쳐 그의 휴대폰 포렌식을 했는데요. 그 결과 눈에 띄는 메시지가 발견되는데 그곳엔 웬 주소와 함께 19일에 작업에 들어간다 라는 의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장갑과 모자를 준비, 지하에 현금이라는 짧은 문구도 있었어요. 바로 그 주소가 피해자 오시오 씨의 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을 찾았는데 이미 범죄가 벌어진 후였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니라 엄연한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인들을 색출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끈질긴 추적 끝에 24살의 남성 가토 신고, 21살의 나카타, 그리고 또 다른 남성 1명이 체포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중고 명품 매장 사건에서 남성 A씨를 잡았는데 그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다가 오시오 사건에서 3명을 더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빙상의 일각이었죠. 곧이어 숨겨져 있던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집단 강도단의 존재가 드러났으니까요. 연관된 사람들만 무려 40여 명. 나이대도 10대부터 30대까지 워낙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도쿄, 후쿠오카, 교토, 히로시마까지 일본 전역을 돌면서 대규모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앞서 말했듯 적어도 3인조, 많으면 7인조까지 함께 움직이는 게 큰 특징입니다. 누구는 운전, 누구는 금품갈취, 누구는 피해자 협박, 이렇게 역할도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수법은 생각보다 꽤나 단순합니다. 주로 택배업자들을 가장해서 벨을 눌렀고 피해자가 별 의심 없이 문을 열면 바로 흉기를 든 강도로 돌변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을 하면은 폭력과 위협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 21일 히로시마의 고급 시계 판매점에 강도단이 침입해서 약 2억 5천만 원의 상당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게 주인은 흉기에 머리를 맞아 의식불명에 빠졌고 함께 있던 부모님 역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실 강도단이 2~3명씩 무리짓긴 해도 40명이 한 집단에 연관되어 있기는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전국적이고 집단적인 범행이 가능했던 걸까요? 네, 이건 결코 과거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강도들은 대부분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중요한데 집단의 두목은 루피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검거된 모두 그에게 지시만 받았을 뿐이라고 말하는데요. 강도단이 루피를 만나게 된 계기는 다크웹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두에게 친근한 트위터예요. 어느 날 알바생 모집이 떴는데 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1인당 1,000만 원.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하면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이건 분명 수상했고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감은 있었지만 당장에 거금에 현혹된 사람들이 쏙쏙 몰려들었죠. 이렇게 모집된 이들에게 두목 루피가 지시하는 일은 바로 강도 행위입니다. 루피는 이후 알바 범죄단과 텔레그램으로 소통을 했는데 이게 특징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 내역이 완전히 삭제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생활 보호가 목적이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법적인 거래의 통로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루피가 남긴 지시는 상당히 난폭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이때 피해자가 반항하면 살해도 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죠. 또 범행 시에는 금고를 직접 뜯어오라는 상세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체포된 강도들은 그저 알바에 지원한 불특정 다수 40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모르는 사이겠죠. 이후 루피가 지시한 곳에서 서로를 처음 만났고 현장에선 각자 부여받은 역할만 하면 이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선뜻 이 일에 참여했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개중엔 범죄의 실체를 알아내고 루피의 명령을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루피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건 바로 협박이었습니다. 알바생들은 지원 당시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집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받았습니다. 당연히 별 의심 없이 루피에게 전해줬죠? 하지만 굴레를 벗어나려 할 땐 그 정보들은 족쇄가 되고 맙니다. 루피는 자신의 명령을 어긴다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협박을 했고 실제로 루피의 하수인이 직접 집에 찾아와서 위협을 가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상황이니까 한번 발을 들은 알바생들은 결코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죠. 자, 이 모든 범죄의 배후에 있는 대장, 루피가 바로 오늘 가장 먼저 언급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벌어지는 강도, 살인, 협박 모두 다 그가 필리핀에서 지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진짜 정체는 38살의 와타나베 유키. 2019년부터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와타나베는 지난 2019년 11월 특수사기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데 당시 범행 내용은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일당은 1년 전부터 필리핀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일본 내에서 돈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전직 부하에 따르면 와타나베는 미치광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필리핀에 있으니 내가 뭘 해도 상관없다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게임을 하듯 잔혹한 범행 지시를 서슴지 않았죠. 실제 필리핀 현지에는 약 80여 명의 와타나베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에겐 역할이 주어지는데 누구는 상담원, 누구는 현금 수거, 누구는 송금 담당까지 아주 체계적인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하나로 560억 원. 근데 꼬리가 길면 분명 잡히는 법이죠. 그 사이 일본에서 현금 수송 담당 부하가 몇 명 검거되자 와타나베는 위기를 느꼈고 더욱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이 바로 필리핀 교도소. 필리핀의 공권력 부패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당연히 교도소도 예외는 아니겠고요. 와타나베는 일본으로 송환되는 대신 스스로 필리핀행 교도소를 선택했는데 사실 그곳은 돈만 있으면 감옥에서도 왕처럼 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범죄까지 더 대범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대규모 강도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규모는 단순히 전당포에서 수백만 원어치를 훔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수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와타나베 일당은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들을 훔쳤고 그 중에서도 명품 의류나 명품 시계를 구매한 일명 큰손 고객들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이름과 주소들 정보 중에서도 진짜 알짜배기 현금 부자들을 추려내요. 그리고는 구글 맵에서 대상자의 주소를 검색합니다. 이때 이웃집까지의 거리와 또 경찰서의 위치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트위터에
강도짓을 대신해줄 여둠의 일당을 모집했던 겁니다. 참 어마어마한데요. 어쨌든 이 일본 경찰이 여기까지 밝혀낸 후 필리핀 감옥에 있는 와타나베 일당은 일본으로 데려올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다행히 필리핀 법무장관이 외교적으로 잘 협조했고 일본에 송환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와타나베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가 필리핀 감옥에 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필리핀 쪽 측근에게 가짜로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면 현지 재판이 진행되는 한 일본으로 송환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주 다행히도 이 꼼수는 쉽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23년 2월 7일 루피 일당의 주요 멤버인 이마무라 마토 그리고 후지타 세이야가 일본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월 9일 오전 와타나베 유키를 태운 비행기가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던 코지마 토모노부도 함께였죠. 그렇게 일본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명 루피 강도단의 두목과 주요 일당이 대부분 체포되면서 현재 이들의 죄를 밝히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일본 경찰은 이들이 더 큰 범죄 조직, 즉 야쿠자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욱더 폭넓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죠. 그런데 이러는 사이 또 놀라운 뉴스가 보도됩니다. 루피의 강도단의 일원으로서 일명 연락책을 맡았던 2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는데 그중 한 명의 존재가 좀 충격적이에요. 그녀의 이름은 쿠마이 히토미. 24살의 미인대 출신 모델입니다. 일본에서는 미스 콘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인대회인데 여기서 수많은 아나운서며 탤런트들이 배출되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녀는 이 미스 콘테스트에도 출전했던 만큼 빼어난 외모입니다. 그리고 히토미는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항상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기도 했고 SNS에는 여행 사진이 정말 빼곡했죠. 그랬던 그녀가 21년부터 갑자기 SNS를 지우고 잠적을 하더니 돌연 범죄자가 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그녀가 화려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 조직의 유혹에 빠진 것은 아니냐는 추측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루피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정의로운 캐릭터까지 더럽히며 동심마저도 연든 일본의 강도단.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함부로 여긴 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